안녕하세요. 감성독서 감성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생각의 도약입니다. 일본 대중들에게 지혜의 거인이라 불리며 극찬을 받았던 도야마 시게히코 교수의 책인데요. 이 책은 도쿄대 필독서로 자리 잡아 40년 동안 끈질기게 팔려나간 전설의 스테디셀러로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250만 독자들의 사고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수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정작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책은 사고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사고학의 거장 도야마 시게히코는 말합니다. 제 힘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요. 저자가 얘기하는 평범함을 뛰어넘는 초효율 사고법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생각의 도약,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진짜 인재. 혼자 힘으로 날아오를 수 없는 사람들.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학교에 가는 것부터 떠올린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얘기가 아니라 나이 꽤나 먹은 어른들 이야기다. 아이가 품을 떠나 엄마에게 시간이 생겨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청강할 수 있는 수업이 있는지 상담하러 대학에 방문한다.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가정주부만이 아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학교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르쳐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금까지는 모두 그렇게 생각했다. 학교는 가르치는 사람과 책을 준비해 놓고 학생을 기다린다. 그러니 학교에 가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어느 정도 습득하고 있다.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많아짐에 따라 학교가 중시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는 학교에 대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한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선생님과 교과서가 이끌어주는 대로 공부한다. 자습이라는 말이 있지만 혼자 힘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글라이더 같은 것이다. 엔진 없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는 글라이더는 혼자 힘으로는 날아오를 수 없다. 글라이더와 비행기는 멀리서 보면 비슷하다. 하늘을 나는 것도 같고 글라이더가 소리 없이 우아하게 활공하는 모습은 오히려 비행기보다 아름다울 정도다. 하지만 슬프게도 자력으로 날 수가 없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양성해내는 훈련소다. 비행기형 인간은 만들지 않는다. 글라이더를 만드는 곳에 엔진이 달린 비행기 따위가 섞여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험하다. 학교에서는 어디든 따라가는 순종적 태도를 존중한다. 멋대로 날아오르는 것은 규율 위반이며 그렇게 있다가는 당장의 요주의 인물로 찍혀버린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글라이더가 되어 졸업한다. 우등생은 글라이더로서 우수한 것이다. 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한번 날아봐라 하는 말을 들으면 곤란해한다. 늘 가르칠 게 있어서 글라이더라고 불리는 것이다. 학생들은 졸업 직전에 논문을 쓰기도 한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공부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써보라는 것이 논문이다. 글라이더로는 인류인 학생조차 어찌할 바를 모른다.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니 할 수 있을 리가 없다. 글라이더로서 우수한 학생일수록 당황한다. 그런 학생이 선생님에게 상담하러 온다. 스스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니 찾아와 봤자 다른 방도가 없다.
선생님에게 일일이 지침을 받아서 써봤자 도움을 받아 쓴 논문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도움을 주지 않고 퇴짜 놓는 교사가 있다면 글라이더 학생은 그 교사가 제대로 지도도 해주지 않는다고 입을 삐죽거리며 교사의 잘못을 지적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잘 보살피는 자애로운 선생님에게 달려가 이 책을 읽어라, 저 책을 봐라 하는 훈수를 듣고는 겨우 논문을 작성한다. 졸업 논문은 대부분 이렇게 쓰여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위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논문을 쓰는데 애를 먹는 것 같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잘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주제를 정해 말하는 데는 서툴다. 몇 년 동안 글라이더 훈련을 받았고 늘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자력으로 비행하는 힘을 잃어버린 줄조차 모른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력 비행 능력은 떨어진다. 글라이더로 잘 날 수 있는데 위험한 비행기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은 실로 창조적이다. 아이들은 대부분 쉽게 시인이 되고 발명가가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 지식을 얻을수록 산문적으로 변하고 남을 잘 따라하게 된다. 옛날 예술가들이 학교 교육을 경계했던 것은 단순한 감정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비행기를 만들고자 한다면 학교에서 꾸물거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프로바둑 기사들 사이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두뇌 발달이 가장 빠른 시기에 학교에서 글라이더가 되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글라이더 능력과 비행기 능력이 있다.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는 것이 전자, 스스로 사물을 발견하고 발명하는 것이 후자다. 이 두 가지가 한 명의 인간에게서 공존한다. 글라이더 능력이 전혀 없으면 기본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없다.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혼자 힘으로 날아보려고 하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른다. 따라서 두 가지 능력을 적절히 키워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는 글라이더 능력이 압도적이고 비행기 능력은 전혀 없는 우수한 인간이 많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비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학교는 글라이더형 인간을 만들기에 적합할 뿐 비행기형 인간을 만드는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학교 교육이 정비되면서 점점 더 글라이더형 인간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고 서로가 비슷한 글라이더형 인간이 되자 글라이더의 결점을 잊어버렸다. 자신이 날고 있다고 착각한다. 우리는 꽃을 보지만 잎은 보지 않는다. 잎을 보더라도 줄기는 보지 않는다. 하물며 뿌리에 대해서는 생각하려 하지도 않는다. 꽃이라는 결과에만 눈이 멀어 근간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다. 들은 바에 따르면 식물은 지상에 보이는 부분과 지하에 숨은 뿌리의 형태가 거의 같아서 대칭을 이룬다고 한다. 꽃이 피는 것도 땅속에 큰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지식도 인간이란 나무가 피운 꽃이다. 아름답다고 해서 꽃만 꺾어와 꽃병에 꽂아두면 금세 지고 만다. 꺾어온 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다. 메이지 시대 이래 동양의 지식인들은 서양에서 피어난 꽃을 부지런히 들여왔다. 그 중에는 나무 둘레를 파서 잔뿌리를 쳐내고 뿌리째 옮기려는 시도도 없지 않았지만 대부분은 꽃이 피어있는 가지를 잘라왔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쪽에 같은 꽃을 피우기 어렵다. 뿌리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꽃을 잘라서 가져오는 편이 편리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에서는 글라이더형 인간이 더 귀중하다.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지식인이 될 수 있었다. 자발적인 힘이 있어봤자 성가시기만 했다.
지도자가 있고 목표가 분명한 곳에서는 글라이더 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지만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면 비행기 조종 능력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은 이를 외려 억압해왔기에 갑자기 늘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현대는 정보사회이며 글라이더형 인간을 완전히 그만둘 수도 없다. 그렇다면 글라이더의 엔진을 탑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도 사회도 그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는 글라이더이자 비행기 같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을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글라이더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컴퓨터라는 탁월한 글라이더형 능력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날지 못하는 사람은 컴퓨터에게 일을 빼앗길 것이다. 재운다. 노력으로도 극복할 수 없다면. 19세기 영국 소설가 월터 스콧은 뛰어난 역사 소설을 쓴 작가다. 스콧은 자면서 생각하는 타입이었던 모양이다. 귀찮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일 아침 7시면 다 해결될 테니까. 지금 여기서 설왕설래하기보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자연스레 결론이 나리란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침의 머리를 신뢰하고 아침의 생각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이는 스콧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영어 속담 중에는 하룻밤 자고 생각하라, sleep on이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떠오르는 생각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가우스라는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다. 그는 어떤 발견을 했다는 기록의 표지에 1835년 1월 23일 아침 7시 기상 직후의 발견이라고 글을 썼다. 밤새 자면서 혹은 여러 밤을 자면서 생각했던 것이 아침이 되어 춤을 추기 시작한 걸까? 헬름 홀츠라는 위대한 과학자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멋진 생각이 떠올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예를 보면 발견은 아침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삼상이라는 말이 있다. 옛날 중국에 구양수라는 사람이 글을 지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 세 곳으로 마상, 침상, 칙상을 말했는데 이것이 바로 삼상이다. 각 단어에 들어가는 한자는 순서대로 말마, 베개침, 뒷간치기다. 즉 말위, 지금으로 말하자면 통근 전철안, 잠자리안, 화장실 안에서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살펴볼 것은 침상이다. 침상은 보통 밤에 잠자리에 든 후의 시간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스콧도 가우스도 헬림홀츠도 침상의 실천가였던 셈이다. 밤에 잠들기 전에 너무 심각한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잠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잠들려고 하면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다. 이런 때에는 묘안이 나오기 어렵다. 자기 전에는 너무 재미있는 책을 읽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자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바람에 마음이 들떠 잠이 잘 안 온다. 밤늦게까지 커피나 차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흥분되는 책을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사람이 있다. 가능한 한 머리를 어지럽히지 말고 아침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침상도 밤에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아침의 침상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대부분이 아침의 한때를 활용하지 않는 건 아닐까? 적어도 생각을 하려면 눈을 뜨고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을
신성한 생각을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다. 멍하니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 생각거리가 있어야 착상이 떠오른다. 왜 하룻밤을 자고 나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무래도 문제에서 답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그 사이에 계속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한동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생각이 응고된다. 즉, 자는 시간이 생각을 응고시키기에 적당하다는 뜻이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생각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다. 얼핏 깊이 생각한 것 같지만 실은 제대로 된 견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큰 그림을 놓치고 지엽적인 것에 매달려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국에는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빨리 익으라면서 끊임없이 냄비 뚜껑을 열어버리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익지 않는다. 너무 조심조심하면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은 법이다. 한동안은 내버려 두기도 해야 한다. 사고할 때도 같다. 너무 골똘히 생각하면 문제가 더 깊어져서 싹을 틔울 수도 없다. 하룻밤을 자고 나야 냄비 속이 적당히 끓는다. 침상의 묘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하룻밤 사이에 짧게 끝나버릴 수도 있지만 큰 문제라면 오랜 시간 재워두어야 해결되기도 한다. 생각해내고 바로 답이 나오는 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으면 구체적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 월트 로스토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 고문으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그의 경제 신장론은 획기적인 학설로서 높이 평가되었다. 서문을 읽어보니 이 문제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하버드의 학생으로 있었을 때라고 쓰여 있다. 바빠서 정리가 늦었다는 뜻이 아니다. 그는 문제를 마음속에서 언제나 따뜻하게 품고 있었고 그것이 마침내 알에서 깨어난 것이다. 이처럼 큰 문제는 병아리로 변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한다. 로스토도 이 한 가지 이론에만 몰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이론도 물론 고민했을 것이다.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라 시간을 준 것이다. 이것이 지켜보는 냄비였다면 의외로 도중에 흥미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요즘은 드물어졌으나 옛날에는 한 가지 특수한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는 독학파가 많았다. 한눈 팔지 않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연구자는 정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역시 냄비를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기 때문일 것이다. 냄비도 끓어오를 수 있게 자유로운 시간을 주어야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재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작가에게 가장 좋은 소재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쓴 유년 이야기, 소년기 이야기 등의 작품이 뛰어나지 않은 작가는 평범하다고 해도 좋다. 왜 작가의 유년기, 소년 이야기에 뛰어난 것이 많을까? 소재가 충분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쓸데없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씻겨 풍화되고 결정체만 남아있는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것에는 신비한 힘이 있다. 잠들어 있던 주제는 눈을 뜨면 엄청난 활동을 한다. 무슨 일이든 무턱대고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 자연 속에서, 의식을 초월한 곳에서 쉬게 해줘야 한다.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행운은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비로소 모습을 갖추기도 한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런 무의식의 시간을 활용하여 생각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세렌디피티, 우연을 가장한 발견.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대잠수함 병기의 개발에 힘을 쏟았다. 그러려면 일단 잠수함의 기관음을 잡아낼 수 있는 우수한 음파 탐지기를 만들어야 했다. 탐지기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어떤 규칙적인 소리를 듣게 되었다. 잠수함이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었다. 이 음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조사해 보니 돌고래의 교신이었다. 그때까지 돌고래의 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거에 이목을 끄는 연구 과제가 되었다. 원래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기치 못한 우연으로 전혀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연구 케이스는 결코 드물지 않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군불에 밥을 짓는 것처럼 운 좋게 생겨나는 발견이나 발명을 세렌디피티라고 부른다. 특히 미국에서는 일상적인 대화에도 자주 쓰인다. 자연과학 분야는 고사하고 대부분의 지식인들 사이에서조차 세렌디피티라는 말을 거의 듣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창조적 사고에 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말해주는 건지도 모른다. 멀리 있는 잠수함의 기관음을 포착하려고 연구하다 돌고래의 교신음을 포착한 것이 특별히 뛰어난 세렌디피티도 아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예도 아니다.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 세렌디피티에 의한 발견과 발명은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의 유래가 조금 특이하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세렌딥의 새 왕자라는 동화가 널리 알려졌다. 여기에 나오는 새 왕자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러 다녔으나 잃어버린 물건은 찾지 못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을 찾아내는데 명수였다고 한다. 이 동화를 바탕으로 문인이자 정치가인 호레이스 월폴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다. 인간이 만든 단어인 셈이다. 그 당시에는 지금의 스리랑카인 실론섬을 세렌딥이라고 불렀는데 이후 목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부차적으로 얻는 연구 성과를 세렌디피티라고 부르게 되었다. 거창한 발견은 아니지만 세렌디피티 같은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경험한다. 책상 위가 뒤죽박죽이어서 뭔가를 찾고 싶어도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을 때 갑자기 답장을 해야 하는 편지가 생각났다. 편지를 찾으려고 이리저리 뒤져봤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아 잃어버린 줄 알았던 만년필이 불쑥 튀어나왔다. 분명히 여러 번 찾아봤는데도 어째서인지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찾지 않을 때 나온 것이다. 이것도 세렌디피티의 일종이다. 우리는 심리적인 세렌디피티도 자주 경험한다. 학생일 때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시험 전날 밤, 학생은 시험 공부를 해야겠다며 책상에 앉는다. 그러자 갑자기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책이 눈에 들어온다. 손을 뻗는다. 책을 펼치고 읽기 시작하니 의외로 재미있다. 물론 읽으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고 별 생각 없이 펴놓은 책이지만 읽는 걸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 그 책이라는 게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딱딱한 철학서일 수도 있으니 신기한 노릇이다. 아주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들여다본 책에 매료되어 20분, 30분씩 읽다 보니 벼락치기 계획이 크게 틀어진다.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 새롭게 관심의 싹이 트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다. 아날로지 사고법도 세렌디피티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의 비연속적 연속성을 생각하다가 모든 것에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문제에 눈을 떴다.
따라서 목표로 하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변형된 세렌디피티라고 해도 좋다. 비유나 은유로 대상 자체를 규명하기는 어려워도 전혀 다른 관계를 발견하고 유추할 수는 있다. 중심적 관심보다 오히려 주변적 관심이 더 활발하게 작용하는 것이 세렌디피티 현상이다. 시야의 중앙부에 있는 것이 가장 잘 보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에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켜보는 냄비는 끓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말한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주제를 정했음에도 끝끝내 생각에 잠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다. 오히려 한동안 재우고 품어야 한다. 대상을 계속해서 직시하는 것이 사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한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의 지혜였을 것이다. 시야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보이지 않는 게 있다고 했다. 그렇게 잘 보인다고 할 수 없는 주변부에 있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이다. 그래서 중심부에 있는 주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주변부에 있는 예기치 않은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재워둔다는 것은 중심부에서 풀리지 않은 일을 잠시 관심을 끄기 위해 주변부로 옮긴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게 함으로써 목적한 과제는 세렌디피티가 쉽게 일어나는 맥락에 둘러싸이게 된다. 인간은 의지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어렵다. 때로는 무의식의 작용에 의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세렌디피티는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어느 날 옛 제자가 찾아와 옆길로 새어나간 이야기가 참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교사로서는 마음이 복잡하다. 귀담아 들었어야 할 수업은 어땠던 것일까? 옆길로 샌 이야기만 재미있었던 것처럼 말하면 남들이 듣기에도 좋지 않다. 도대체 어떤 수업이었냐고 물었더니 어떤 교과서를 펼치고 있었는지조차 분명치 않았다. 다만 이야기가 옆길로 새어나간 것만큼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이나 강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나이가 들면 대부분 잊어버린다. 어쩌면 처음부터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에 비해 이야기가 옆길로 새는 것에는 의무감이 따르지 않는다. 원래는 주변적인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인상적이고 언제까지나 잊히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의 세렌디피티다. 교실은 강의가 옆길로 새어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학생만 그런 게 아니다. 교사도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전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불쑥 튀어나와 당황해서 이야기를 멈추고 노트 가장자리에 적어놓기도 한다. 이야기가 옆으로 샌다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세렌디피티를 가져다 준다. 교사도 학생도 이야기가 새는 것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런 가벼운 대화 속에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극을 준다. 컴퓨터의 등장. 기계적 인간은 자연 선택에 따라 밀려난다. 지금까지 지적 활동의 중심이 기업과 재생이다 보니 글라이더형 인간이 많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학교는 글라이더 훈련소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고 사회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기억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떠올리고 끄집어내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능력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수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기관이 그런 인간 육성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지금까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의문을 제기할 만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 사이에 기억과 재생의 인간적 가치가 점점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컴퓨터라는 기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그 이름처럼 계산만 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컴퓨터는 컴퓨터의 껍질을 벗기면서 조금씩 인간의 두뇌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이미 확립된 기능이 기억과 재생이다. 지금까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을 컴퓨터가 점점 더 쉽게 해치우고 있다. 인간이라면 몇십 명, 몇백 명이 할 일을 한 대가 해내는 것을 보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감탄했다. 이윽고 감탄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반성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컴퓨터처럼 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일까? 게다가 인간이 가진 기억이나 재생 능력은 컴퓨터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진짜 컴퓨터로 볼 수도 없지만 인간 컴퓨터는 전원이 필요 없고 어디든 제 발로 다닐 수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주 우수한 기억 재생 장치가 만들어지면서 불완전한 장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려 했던 지금까지의 인간 교육이 갑자기 얼빠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는 컴퓨터형 인간을 키워왔다. 그것도 기계에 지는 컴퓨터 인간을 말이다. 기계가 인간을 배제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현대는 새로운 기계의 도전을 받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그다지 위기감을 느끼지도 않는다. 어제까지의 일이 오늘도 계속되고 오늘의 일은 내일도 그대로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 보수주의에 눈이 멀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은 기계를 발명하여 노동을 대신하게 했다. 기계는 하인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기계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역사를 되풀이해 왔다고 볼 수도 있다. 편리해졌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산업혁명이다. 지금까지 인력으로 돌아가던 공장 작업이 마력을 가진 기계로 대체되었다. 이로써 공장의 주인공은 인간에서 기계로 바뀌었고 인간은 기계를 조작할 뿐이다.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것은 기계다. 기계의 일자리를 빼앗긴 인간은 기계가 손댈 수 없는 사무실 안에서 주요한 일터를 찾았고 그렇게 셀러리맨이 태어났다.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뿐이었고 그 사무가 복잡해지면서 수많은 사무원이 필요해졌다. 산업혁명은 기계가 공장에서 대량의 인간을 몰아낸 변화였다. 인간적인 일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꼭 걸어 잠갔고 기계는 여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성역이었다. 서양에서는 이와 같은 상태가 2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이 성역이 어이없이 무너지려 하고 있다. 기계는 이제 훌륭한 사무 능력을 갖췄다. 인간은 불평하지만 컴퓨터는 불평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으며 쉬지도 않고 일할 수 있다. 태평한 세상에 익숙해진 셀러리맨은 생각지도 못한 강적의 출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기계와 인간의 경쟁은 새로운 기계의 출현으로 기계적 성격을 드러낸 인간의 패배로 끝난다. 인간이 컴퓨터보다 훨씬 능력이 떨어진다. 다행히도 컴퓨터는 우리의 머리가 상당히 컴퓨터적이었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자연 선택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기계적 인간은 조만간 컴퓨터에 자리를 내줘야 할 것이다. 산업혁명을 생각해 보면 이 예상은 결코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기억과 재생을 중심으로 한 지적 훈련을 실시해왔다. 컴퓨터가 없어서인지 컴퓨터 인간이 사회에서 유용했다. 기억과 재생이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가는 모습을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하지만 컴퓨터 보급이 시작된 지금 이 교육과는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사고란 무엇인가? 기계적, 인간적 개념의 재규정처럼 중요한 과제는 얼마든지 있다. 이 책이 아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에 중점을 둔 이유도 아는 활동에는 기계적 측면이 크고 그만큼 인간적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근간에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컴퓨터의 보급을 지켜본 미국에서 창조성의 개발을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인간다워지기 위해서는 기계의 손이 닿지 않는 혹은 닿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창조성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글라이더 훈련을 전문으로 해온 학교에 응원의 말을 전한다고 해서 비행기를 뚝딱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이다. 창의성을 가르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다만 장차 인간은 기계나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유용성에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창의력이란 추상적인 개념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정한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자체가 창조적인 일이다.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갓난아기에게 분별심을 길러주는 것은 최고로 창조적인 일이다. 뛰어난 운동선수를 키우는 코치도 창의적이어야 한다. 예술이나 학문은 물론이고 세일즈나 비즈니스도 컴퓨터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그런 요소가 많을수록 창조적이라고 해도 좋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일이다. 컴퓨터의 출현과 함께 앞으로 인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그것을 통찰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창조적 사고다. 노력하면 어떤 일이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만이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는 시간을 들이는 수밖에 없다. 행운은 자면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저는 이 부분이 와닿았었는데요. 잠을 자는 사이에도 자라나는 생각, 잠시 재우는 그 숙성된 사고 끝에서 우리 무의식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사고와 창조력. 생각은 단순한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 나만의 관문을 통과한 진짜 지식일 때야 비로소 힘을 가집니다. 도야마 시게이코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제 만점 답안을 내는 사람보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을 원한다라고요. AI와 각종 미디어, 넘쳐나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요. 생각의 틀을 부수고 여러분만의 생각의 도약을 이루시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